평생 숨겨온 사위의 비밀, 손주의 가방 속에서 나온 물건 때문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1장 성벽 같은 집, 차가운 환대. 사람들은 흔히 자식 농사 잘 지어 번듯한 서방 만나 가마 타고 시집간 딸을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 부릅니다. 저 역시 시장 바닥에서 평생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3남매를 키워냈으니 강남의 수십억짜리 아파트의 대리석 바닥을 밟고 사는 막내딸 정은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사위는 대형 투자 자문사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늘 최고급 정장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명절이면 제게 수백만 원짜리 용돈 봉투를 척척 내미는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 발을 디딜 때마다 제 숨통을 조여오는 묘한 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위의 해외 출장과 딸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외손주 민우를 일주일간 돌봐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참이었습니다. 장모님 오셨습니까? 출장 가기 전 잠시 얼굴을 비춘 사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깍듯했지만 눈빛은 서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시장에서 짜온 참기름과 손수 말린 시래기 보따리를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장모님, 이런 건 우리 집 도우미 아주머니가 알아서 유기농으로 다 사다 놓습니다. 다음부턴 무겁게 이런 거 들고 오지 마세요. 동네 격식도 있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말은 나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비천한 물건들이 우리 집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명백한 경멸이 깔려 있었습니다. 시집간 이후로 눈에 띄게 마르고 눈치를 보는 딸의 얼굴이 겹쳐 보였지만 저는 그저 자식의 평화를 위해 그래, 내가 주책이었네 하며 어색하게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거대한 비밀을 들추는 첫걸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2장 손주의 일기장과 의문의 암호. 사위가 출장을 떠나고 저는 7살 난 외손주 민우와 단둘이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상할 정도로 제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짝 놀라며 불안해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것 때문이라 생각하며 아이를 달래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방을 정리하던 중 민우의 유치원 가방 구석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삐뚤빼뚤하게 그린 그림 일기장이었습니다. 무심코 일기장을 넘기던 저는 어느 한 페이지에서 손끝이 멈추었습니다. 검은색 크레파스로 온통 칠해진 거실 그림,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수족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이가 적어놓은 글귀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수족관 물고기들이 잠들면 마법의 가루를 준다고 했다. 하얀 가루를 먹은 물고기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은 모두 영원히 잠든다고 했다. 무섭다. 하얀 가루. 그리고 영원한 잠. 7살짜리 아이의 일기장에 적히기에는 너무나 섬뜩하고 잔인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사위는 아이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준 걸까요?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그 화려한 자산과 성공 뒤에 제 딸을 숨막히게 하고 제 손주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추악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3장 수족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다음 날 낮 민우가 유치원에 간 사이 저는 거실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수족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위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희귀어들을 키운다며 지극정성으로 관리하던 곳이었습니다. 가만히 수족관 밑에 수납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최고급 사료들과 수질 관리 용품들이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수납장 깊숙한 안쪽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사람을 상대하며 길러진 감각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안쪽 벽면의 이음새를 강하게 누르자 가구의 일부가 부드럽게 밀려나며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정교하게 밀봉된 은박 비닐봉지 수십 개와 가죽 가방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은박 봉지 하나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것은 민우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바로 그 하얀 가루였습니다. 사취한 투자 자금에 은닉처이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불법적인 물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가죽 가방을 열자 위조된 가명, 여권 3개와 수많은 대포 통장, 그리고 해외 송금 내역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위는 성공한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타인의 피눈물을 짜내어 모은 돈으로 해외 도주를 준비하던 추악한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제사장 뱀의 꼬리를 잡다 그리고 신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내 딸이 왜 사위 앞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시들어갔는지, 내 손주가 왜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는지. 사위는 자신의 범죄 행각을 감추기 위해 어린 손주에게 공포를 주입하고 딸을 철저히 통제해왔던 것입니다. 마침 출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사위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섰다는 경비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 저는 이미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가죽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위는 제 손에 들린 가방과 바닥에 펼쳐진 은박 봉지들을 보더니 평소에 깍듯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괴물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장모님, 시장 바닥에서 고기나 썰던 노인네가 남의 집에서 분수도 모르고 뭘 뒤지고 다니는 겁니까? 당장 그거 내려놓으세요. 안 그러면 장모님뿐만 아니라 정은이와 민우 목숨도 보장 못합니다. 그는 제 가방을 빼앗으려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내 딸과 손주를 인질 삼아 호의호식할 시간은 끝났네. 평생 시장 바닥 먼지 구덩이에서 살아온 이 할미가 자네 같은 괴물 하나 지옥으로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며 박 팀장을 비롯한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수족관 뒤에 물건을 확인한 직후 이미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를 마쳤던 것입니다. 사위의 양팔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위는 악을 쓰며 끌려나갔고 병원에서 퇴원해 급히 달려온 딸 정은이는 제 품에 안겨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5장 진짜 보금자리, 찬란한 황혼. 그 호화롭던 대리석 아파트와 사위의 모든 자산은 범죄 수익으로 압류되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딸과 손주는 단돈 몇백만 원의 옷가지만을 챙겨 제가 사는 시장통의 작은 빌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위가 저렇게 망했으니 어쩌냐고, 자식 농사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고 혀를 찹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낡은 싱크대 앞이지만 제 손으로 끓인 보글보글한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딸 정은이는 비로소 사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활짝 웃으며 밥을 2그릇이나 비워냅니다. 밤마다 공포에 질려 잠꼬대를 하던 손주 민우는 이제 제 팔베개를 베고 할머니 냄새 좋아라며 새근새근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화려한 성벽 같던 대리석 바닥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비로소 햇살이 깊숙이 드는 진짜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허영 가득한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괴물의 손에서 구해내고 당당하게 내 땀으로 번 돈으로 차려내는 소박한 밥상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에 만난 가장 찬란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껍데기뿐인 화려함에 속아 진짜 소중한 내 가족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온기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